안녕하세요. BCI 개론 수업 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SMR 기반의 BCI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 SMR 기반의 BCI 방법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어떤 알고리즘들이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우리 뇌에서 모터 코텍스라는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은 각 영역마다 우리 몸의 어느 부위를 담당하는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뇌 영역이 어느 몸을 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호문큘러스라고 한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뇌 중에서 뭐 손을 담당하는 영역, 다리를 담당하는 영역,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영역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 해당 영역에서의 뇌파가 달라지게 되고, 움직임을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상상할 때도 해당 영역에서 비슷한 변화들이 나타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른손을 움직일 때는 데쿠세이션 때문에 오른손을 움직일 때는 왼쪽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왼손을 움직이려고 할 때는 오른쪽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하 좌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이 SMR 방식이라고 했었고, SMR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 CSP라는 알고리즘이 있었고, CSP라는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뭐 ICSP, CSSP, FBCSP 이런 알고리즘들이 계속해서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SMR 기반의 BCI 방법을 실제로 매틀랩을 기반으로 같이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최신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높은 정확도를 내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 좀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BCI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호 처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 처리 과정이 크게 트레이닝 과정과 테스트 과정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이 트레이닝 과정을 거칠 때 내가 어떤 특징들을 추출할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파라미터들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파라미터들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제 어널리시스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신호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먼저는 이제 데이터를 취득을 해야겠죠.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잡음을 제거하는 프리프로세싱 과정, 그 다음에 에포킹 과정을 거쳐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럼 내가 이 피험자의 의도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 어느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할지, 뭐 어느 시간대를 사용을 할지, 어느 뇌 영역을 사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들을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피처들을 익스트랙션을 해주고, 그 피처들을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모델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는 어떤 것인지를 모델이 예측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어널리시스랑 트레이닝, 테스트 과정을 각각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코드부터 보면 조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질적으로 할 것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먼저 어널리시스 과정부터 살펴보면 먼저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로딩하는 과정부터 할 거예요. 이미지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나서 먼저는 CAR이라고 해서 Common Average Reference라고 해서 이 시그널들의 전체 세로축이 이제 채널인데, 채널에 대해서 전체 시그널을 에버레이지를 해줘요. 그리고 각 시그널에서 이 에버레이지 된 시그널을 빼주면 이 전체적으로 섞여 있는 잡음들이 빠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걸 CAR, Common Average Reference라고 하는데, 이 CAR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시그널을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잡음을 제거를 해줄 거고, 이런다고 모든 잡음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전체 채널에 골고루 반영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움직임 같은 잡음들이 빠지는 거고,
그럼 이 CAR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우리가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에포킹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오른손 움직일 때고 파란색은 왼손 움직일 때다. 움직임 상상할 때다. 라고 하면 오른손 움직임 상상할 때의 뇌파, 왼손 움직임 상상할 때의 뇌파, 뭐 다리도 있다면 다리 움직임 상상할 때의 뇌파,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별로 이렇게 뇌파를 에포킹해서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요 하나가 지금 행은 채널을 의미하고 컬럼은 이제 열은 타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은 채널, 열은 타임을 의미하고 이런 에폭들을 여러 개 모으게 되니까 이런 애들이 트라이얼이 이렇게 3차원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게 또 클래스별로 존재를 하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4차원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에포킹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전체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좀 잡음이 섞여 있는 에폭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에포킹한 데이터를 플롯을 해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뭐 아티팩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트라이얼들은 제거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트라이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트라이얼을 버리는 게 아니라 ICA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아티팩트를 제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ICA를 해서 잡음을 제거를 해도 이게 원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잡음이 있는 트라이얼을 버려주는 방식이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티팩트가 섞여 있는 트라이얼을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거고, 그럼 이렇게 3차원으로 있던 데이터들에서 물론 클래스까지 포함하면 4차원인데 이렇게 3, 4차원 데이터에서 이 아티팩트가 있는 트라이얼들은 이제 제거를 해줄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프로세싱 과정이고, 이렇게 이제 아티팩트가 들어있는 트라이얼이 제거가 된 이런 에포킹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하나의, 지금 이 경우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하나의 채널에 대해서 타임 프리퀀시 플롯을 그려주고, 그게 이제 트라이얼별로 있으니까 트라이얼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면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채널에 대해서 플롯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모든 채널에 대해서 플롯을 하면 각 위치별로, 채널 위치별로 이런 식으로 타임 프리퀀시 맵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실습을 할 때는 FTF 분석이라는 것은 하진 않을 건데, 이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은 아니고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제안을 한 분석 방법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BCI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이 기존에 사용을 하던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를 와 비교를 했을 때 이 FTF 어널리시스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나서 또 토포그래피를 그려보는 것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토포그래피라는 건 예를 들면 지금 이 채널에서 지금 뭐 이 알파파 대역에서 이렇게 ERD가 세게 나타나고 0초에서 2초 사이에서 이 변화가 세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 대역, 시간은 0초에서 2초로 자르고 주파수는 뭐 8Hz에서 한 13Hz 정도로 이 구간의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하면 이게 채널 위치별로 어떤 값이 주어지잖아요. 이 구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면,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내가 값을 평균을 취하겠다. 그럼 이 채널별로 값이 하나가 나오죠. 이 구간에 대한 평균 값이 하나가 나오면 이게 채널별로 이제 값들이 나올 테니까 각 이것을 이제 토포그래피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채널별로 값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리고 이 채널 중간의 값들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 중간 값은 계산을 통해서 이제 이 색으로 이제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포그래피를 그리는 것들을 해볼 거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느 주파수 대역이 중요한지, 어느 시간대가 중요한지, 어느 채널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프리프로세싱하고 뭐 에포킹하고 이런 과정들은 트레이닝 할 때도 동일해요. 앞에서 분석할 때랑
마찬가지로 물론 조금 다르게 해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느 주파수 대역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물론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설명을 해줄 거고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주파수 대역으로 이 에포킹 낸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줄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SMR 방식을 위해서 이 시그널의 파워를 이용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그널을 알파파와 베타파 대역으로 이제 필터링을 했다라고 하면 이 신호의 제곱을 해주고 이 신호의 앞에서 봤던 이 구간에서의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줄 거예요. 그러면 전체 시간에 대해서 파워 값이 하나가 주어지게 되고 그럼 이 값이 채널별로 주어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X축이 뭐 C3 채널, 뭐 Y축이 C4 채널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레프트 핸드로 움직이는 상상을 했을 때 라이트 핸드로 움직이는 상상을 했을 때가 이렇게 각각 트라이얼별로 이제 좌표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 X축, Y축에 해당하는 채널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하나의 행렬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갈 데이터를 이렇게 트라이얼 곱하기 채널로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트라이얼들이 이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0, 1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얘를 이제 Y라고 행렬을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X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Y가 출력이 나오도록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뭐 딥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분류 알고리즘으로 SVM이라는 좀 가벼운 그런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테스트 과정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학습을 한 이 SVM 모델을 가지고 다른 과정들은 다 동일해요. 제가 이제 요 아티팩트 리젝션 해주는 과정은 제거를 했는데 이걸 해도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BCI를 구현을 할 때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 때 눈 깜빡였다고 해서 그거를 예측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실습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아티팩트 트라이얼 버리는 것은 따로 수행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논문 쓴다거나 이럴 때는 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실습에서는 아티팩트 제거하는 것은 따로 추가하진 않았고 나머지 프로세서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새로운 이제 좀 차이는 뇌파 데이터가 앞에서 봤던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 앞에서 학습했던 모델에 이 입력만 넣어주는 거예요. 입력을 넣어주면 얘가 어떤 값을 예측을 하게 되고 그 값과 원래 해답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가지고 애큐러시를 이렇게 따져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잘 예측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매틀랩을 가지고 같이 한번 SMR 기반의 BCI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함수들이 필요해요. 매틀랩 기반으로 작성한 함수들을 제가 여기 GitHub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GitHub에 들어가서 BCI lectures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다운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가 있고 EasyLab 펑션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M 파일이 있는데 이 4개의 M 파일은 이제 제가 작성한 매틀랩 함수고 이 EasyLab 펑션이라는 건 EasyLab이라는 툴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함수들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EasyLab 펑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받아도 되고 EasyLab 툴박스를 다운받아서 거기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4개의 함수들은 제가 작성을 한 거라 여러분들이 이건 다운받아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EasyLab을 사용을 할 때는 툴박스를 제공을 해준 사람들이 이 함수를 사용을 하는 대신에 아래에 있는 논문을 사이테이션을 달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EasyLab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논문을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 논문을 사이테이션을 달아서 인용을 해서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일들을 다운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텐데 우리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해주고 그 데이터에 대한 논문을 작성을 하는 그런 저널지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되고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논문 경우에.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고대에 있는 이성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작성을 한 논문과 데이터들이고 54명의 건강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패러다임을 측정을 한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SMR 방식으로 측정을 한 데이터, P300으로 측정을 한 데이터, SSVP 방식으로 측정한 데이터.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54명의 피험자가 측정을 한 데이터라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피험자별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져 있고 각 피험자마다 뭐 세션 1, 세션 2, 그 다음에 각각 데이터를 측정한 타입별로 데이터가 따로따로 이렇게 공유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클릭해서 다운받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분석을 할 때, 실습을 할 때 이 데이터를 전부 다운받을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오늘 실습을 할 때는 SMR 방식으로 측정된 데이터 중에서 36번 피험자가 1번 세션에 대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다음 시간과 그 다다음 시간에 P300 데이터와 SSVP 데이터도 다운받아서 각각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SMR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36번 피험자가 측정한 첫 번째 세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건데 이게 왜 1번 피험자가 아니라 36번 피험자를 분석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SMR 방식의 BCI를 실험을 할 때는 움직임 상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움직임 상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BCI 연구를 할 때 움직임 상상을 한 2, 3주 또는 뭐 한 달 또는 뭐 두세 달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취득을 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트레이닝 과정이 있진 않고 바로 이제 움직임 상상을 한 데이터들이어서 이 SMR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움직임 상상이 좀 제대로 안 된 경우들이 좀 많아요. 피험자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실습의 목적은 SMR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걸 분석하는 걸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 그 중에서 그 SMR 그 ERD, ERS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난 피험자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36번 피험자 데이터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우리가 그 실습해보려고 하는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난 피험자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 분석을 해서 어떤 논문을 쓰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논문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돼요. 이 논문이 이 데이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측정했고 어떤 분석들을 해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할 데이터들을 같이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장비는 이 뇌파 데이터를 측정을 할 때 1000Hz의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을 했고 1초에 이제 1000번 데이터를 측정을 했다는 거고 EEG 채널은 62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이라는 게 62곳에서 이제 뇌파를 측정을 했다라는 거고 레퍼런스는 네이즌에서 측정을 하고 그라운드는 AFZ 요 채널을 그라운드로 사용을 했고 이제 코 위에 이제 온폭 들어간 부분을 이제 레퍼런스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태스크는 SMR 방식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움직이는 상상 또 오른손을 움직이는 상상 그래서 이렇게 그래스핑이라고 해서 손을 쥐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픽세이션이 3초 동안 나타났다가 왼쪽이나 오른쪽을 가리키는 이제 화살표가
4초 동안 나타나는데 오른쪽 화살표가 나타나면 이제 오른손을 그래스핑하는 상상을 하고 왼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나타나면 왼쪽을 이제 쥐는 상상을 하는 거를 이제 4초 동안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레스트 시간이 6초 정도 주어졌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5초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6초 정도를 쉬는데 1.5초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게 해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이 나타날 시점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너무 계속 동일한 간격으로 자극이 나타나면 원래 이제 이 자극이 주어지고 나서 어떤 뇌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쯤에 자극이 나타날 걸 아니까 자극이 나타나기도 전에 어떤 뇌파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런 변화를 줘서 이제 뇌파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우리는 이제 화살표가 나타나면 그 방향에 해당하는 손을 쥐는 상상을 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각각 들어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도 100트라이얼이 들어있고 테스트 데이터도 100트라이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100트라이얼이 들어있다는 건 왼손 움직임 상상이 50개, 오른손 움직임 상상이 50개. 그래서 합해서 100개가 들어있는 거고 테스트용으로도 왼손, 오른손 각각이 50개씩 해서 총 100개의 트라이얼이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틀랩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걸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운받은 데이터 있죠. 제가 이렇게 공유해 놓은 요 매틀랩 그 함수들 다운받은 것과 이 데이터를 다운받은 것, 요 36건 피험자 데이터를 다운받은 것을 기왕이면 하나의 폴더에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폴더를 여기에 이제 주소를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패스 하는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함수를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경로 추가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그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ddPass라는 게 여기에 있는 그 우리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또는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내가 폴더명을 적어주면 하위 폴더에 있는 데이터들과 함수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명령어들은 뭐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처음 매틀랩을 켰을 때는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이렇게 초기화를 한번 해주고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클리어 올은 이제 데이터 다 지워주는 거, 클로즈 올은 창 다 닫아주는 거, CLC는 화면을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는 그 데이터 분석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경로 설정을 해주는 걸 했고 그리고 나서 먼저는 이제 초기화, 그 파라미터 초기화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을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뭐 샘플링 프리퀀시가 몇 헤르츠인지 뭐 채널이 총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좋을 만한 게 이제 요 밑에 있는 요게 이제 각 채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걸 제가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 그래서 그걸 읽어와서 각각의 이제 그 62개의 채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이 포지션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도록 해놓은 코드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래서 load라는 명령어를 써주고 여기 괄호하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이 파일명을 적어주면 돼요. 이 파일명만 적어주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이 파일이 어느 폴더 안에 들어있는지 셋패스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명만 적으면 우리가 읽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러면 매틀랩의 작업 공간창에 이렇게 데이터가 읽혀온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EG, MI, 테스트 파일이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고 트레인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트레인 세션, 얘가 테스트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그래서 분석을 하거나
트레이닝을 할 때는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 테스트를 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사용할 이 데이터를 한번 또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밑에도 사실 더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알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면 되고,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데이터인지를 제가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 X라는 데이터가 뇌파가 들어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X가 뇌파 EEG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141만 8040 곱하기 6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41만이 요게 이제 타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62가 채널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타임 포인트 곱하기 채널 숫자로 이렇게 행렬 형태로 EEG 시그널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게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이 T라는 변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FS는 샘플링 프리퀀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Y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샘플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이 어떤 이벤트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DC라고 되어 있는 게 DC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1이나 2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로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클래스는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같은 건데 이제 표현 방식만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에 얘가 어떤 데이터인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나서 첸이 이제 채널 정보, 이 62개 채널이 각각 어느 위치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가 EMG라고 되어 있는 게 EEG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임 포인트 곱하기 채널 순서로 EMG 신호가 들어있고, 또 밑에도 더 있는데 밑에 있는 것까지는 이제 굳이 안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EEG 데이터를 읽어왔는데 이 데이터가 좀 길어요. 우리가 요 EEG MI 트레인 안에 X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X라고 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EEG MI 트레인 .x라고 해야 우리가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너무 기니까 얘를 EEG라는 변수에 넣어준 거고, 이렇게 또 트레인 EMG라는 데이터를 EMG에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어퍼스트로피는 행과 열을 바꿔주는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행과 열을 바꿔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냥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행이 그 채널이고 열이 타임 포인트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행과 열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하면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해도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행이 타임 포인트이고 열이 채널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좀 그걸 반대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행을 타임 포인트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EEG랑 MEG 변수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줬고, 얘를 이렇게 한번 플롯을 해보려고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피겨 새로운 창에 홀드온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그려준 거고,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포문을 돌면서 EEG의 요 CH가 지금 채널인 변수예요. 이 CH 언더바에는 62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그 포문을 이제 62번을 돌면서 EEG 중에서 해당하는 채널의 시그널 전체를 그려주는데, 여기서 빼기 CH 곱하기 500을 해준 건 이렇게 시그널이 같은 장소에 계속 그려지면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쭉 간격을 두고 그려지도록 세로축이 500씩 빼지도록 해준 게 이렇게 해준 거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전체 시그널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 데이터를 그려주는 것까지를 해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거칠 텐데,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CAR이라는 과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CAR이라는 건 전체 시그널에 대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각각의 시그널에서 빼주는 과정을 CAR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 이벤츠라는 변수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 1 곱하기 2의 셀 타입으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50인 애가 2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오른손 움직임 상상했을 때 시간이 이렇게 그 데이터 포인트로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몇 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뇌파 데이터 중에 19만 8,717번째 데이터 포인트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셀 타입으로 종류별로 모아줬고, 그리고 나서 이 이벤트를 기준으로 이 EEG 시그널과 MEG 시그널을 에포킹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에포킹을 해줄 때 이벤트 타입별로 모아주고 또 트라이얼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중 포문을 이용을 해서 포문 하나는 이제 이벤트 타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I라는 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포문이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포문은 TR이라는 게 트라이얼 약자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얼별로 이제 에포킹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트라이얼 개수만큼 이 포문이 돌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TR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EEG 시그널이 지금 EEG 시그널이 행은 채널이고 열은 타임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은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열은 어떻게 선택이 된 거냐?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벤트 시점보다 우리가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이제 분석용으로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분석을 할지를 저장을 해놓은 변수예요. 그래서 -1부터 4까지를 분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변수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 1이라는 건 요 -1을 의미하고 윈도우 사이즈 2라는 건 요 4라는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럼 요 이벤트 시점에서 이 -1만큼 이벤트 시점보다 1초만큼 앞에 데이터부터 4초만큼 뒤에 데이터까지를 우리가 에포킹을 하려고 하는 거라, 얘는 지금 초단인데 데이터 포인트로 잘라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 초에다가 이 샘플링 주파수만큼을 곱해줘서 1초면 1000개 앞에서부터 4초면 4000개 뒤에 데이터까지를 이렇게 잘라주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을 해준 거예요. 에포킹을. EMG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문을 돌면서 에포킹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이 EEG 시그널이 에포킹을 하고 나면 이벤트 1번 타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채널, 타임, 트라이얼 순으로 이제 3차원 데이터가 1번 이벤트에 대해서 2번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셀별로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폭된 시그널의 사이즈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클래스가 2개가 셀별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사이즈가 2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얘를 1번 셀에 대해서 사이즈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순서가 채널, 타임, 트라이얼 순으로 이렇게 3차원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포킹을 해봤고, 이렇게 에포킹 된 신호를 우리가 EMG랑 EEG를 각각 플랫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문을 돌면서 또 안에 포문을 돌면서 I에 대해서 또 TR에 대해서 이중 포문을 돌면서 이 에포킹된 EMG 신호를 플랫을 하게 해줬고, 서브 플랫을 이용을 해서 뭐 5행 10열에 이제 차례대로 그림이 그려지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EMG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그널을 그려주고 EEG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그널을 그려줬어요. 지금 얘는 제가 그림을 2개 다 띄우진 않고 I가 1일 때 플롯이 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피겨라는 게 얘가 요 위치에 이제 그림이 창이 뜨여지게 해준 거고, 우리가 풀스크린에 여러분들 해상도가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전체 화면에 그림을 그려주게끔 해준 거예요. 이게 좀 크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명령어를 써준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EMG가 그려진 걸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튀는 게 보면 모든 채널에서 규칙적으로 튀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심장 뛰는 것 때문에 나타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무브먼트 아티팩트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런 데는 조금 이렇게 시그널이 좀 튀는 경향이 있긴 한데 크기가 그래도 일정하죠. 그래서 이게 뭐 살짝 힘이 들어갔거나 이럴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트라이얼을 제거해 줄 필요까지는 없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EMG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EEG를 기준으로 보면 EEG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튀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와 다르게 이 튀는 것들이 일정하지 않고 군데군데 굉장히 크게 튀죠. 이게 아마도 지금 EOG의 눈 움직임 때문에 발생한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라이얼들은 기왕이면 제거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튀어있는 애들을 이런 애들은 트라이얼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지금 얘는 이제 I가 1인 경우고 I가 2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트라이얼들, 뭐 4부터 7, 9부터 12, 15부터 16 이런 트라이얼들을 이제 제거를 해줄 거고, 어떻게 제거를 해주느냐? 지금 이 변수에다가 제거를 할 트라이얼들을 이렇게 쭉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에포킹한 데이터 중에 제거하고자 하는 트라이얼이 여기 들어가게끔 해주고, 그래서 에포킹된 데이터가 채널 타임 트라이얼 순으로 되어 있는데 트라이얼 순에다가 제거할 트라이얼의 인덱스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대괄호를 이렇게 열고 닫아주면 이제 비어있는 행렬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서 이 트라이얼들이 제거가 되게 돼요. 그래서 포문을 돌면서 I가 1인 경우랑 2인 경우랑 둘 다 이렇게 각각 제거를 해준 거고, 그럼 얘가 원래는 트라이얼이 1번 같은 경우에 1번 I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이 에포킹된 데이터의 트라이얼이 50개였는데 이렇게를 제거를 하고 사이즈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 29로 이렇게 트라이얼이 잘 줄어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짤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짜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됐겠지라고 그냥 추측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어떤 실행을 했을 때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코딩이 잘 수행이 됐는지를 하나씩 수행을 할 때마다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드를 잘 짜도 굉장히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드 하나를 실행을 해줄 때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코드가 잘 실행이 됐는지를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프리프로세싱이 이제 끝난 거예요. 에포킹을 데이터를 CAR 해주고 에포킹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티팩트가 있는 트라이얼들을 제거를 해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 분석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를 해줄 때도 이 클래스에 대해서 또 채널에 대해서 트라이얼에 대해서 포문을 돌면서 이 에포킹된 데이터에 이건 이제 제가 작성한 함수인데 이 이지랩에서 제공을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이 하이 프리퀀시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주는 게 좋은데, 이지랩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 방법에는 그 기능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작성을 한 요 함수에 이 노멀라이제이션 여기를 1로 해주면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각 주파수별로 노멀라이제이션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1로 해주면 그렇게 되고, 여기를 0으로 해주면 그냥 일반적인 베이스라인 코렉션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이 맵, 요 각각 행이 이제 그 주파수고 열이 이제 타임 포인팅 값이 이제 반환이 되게 돼요.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고 나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tf라는 변수에 이렇게 클래스별로, 채널별로, 트라이얼별로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임과 프리퀀시는 이렇게 전체로 선택을 해주고, 그래서 이 3중 포문을 돌고 나면 이 tf라는 데에 클래스와 타임과 채널과 타임, 프리퀀시, 트라이얼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쭉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고 나서 얘를 이제 민, 4라는 건 이 데이터 중에 네 번째 차원으로 이제 평균을 취해줘라 라는 거고, 얘가 채널, 타임, 프리퀀시, 트라이얼 순인데 네 번째로 평균을 취해주니까 트라이얼에 대해서 평균이 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F 값을, 타임 프리퀀시를 쭉 계산을 한 이 값에서 트라이얼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주게 되면 그 값이 m_tf에 저장이 되도록 해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임 프리퀀시 맵을 전체에 대해서 각각 다 계산을 한 다음에
트라이얼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얘를 내가 샘플로 하나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채널 13번 채널에 대해서 그려보겠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이 X축에 대한 시간과 Y축에 대한 프리퀀시를 생성해주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창을 띄워주고 각 행렬 값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피칼라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면 돼요. 이미지 sc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도 그릴 수가 있고 피칼라를 이용을 해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칼라 x축은 어떤 값인지 y축은 어떤 값인지 넣어주고 우리가 좀 전에 평균을 취한 m_tf 값을 채널은 13번 채널 그 다음에 타임과 프리퀀시는 다 선택을 해줘야 이 행렬 값이 다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콤마 요 i 값을 지금 여기에 넣어줘서 지금 여기 클래스가 몇 번째 클래스인지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쉐딩 인터프라는 걸 해줘야 얘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질 때 어느 정도가 값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지고 어느 정도 값이 노란색으로 그려질지 이 값이 마이너스 0.5면 파란색으로 그려지고 플러스 0.5면 노란색으로 그려지도록 이렇게 그 밝기를 이렇게 그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릴 때마다 요 수치를 조금 다르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림이 잘 보이도록.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지금 요 밑에 있는 요거는 라인 요거는 세로축의 0인 지점에 이렇게 세로축 빨간색 선이 그려지도록 하기 위한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임 프리퀀시 이 값을 다 구한 다음에 한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그려본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채널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계산한 것을 전체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본 건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i가 1일 때 오른쪽에 있는 게 i가 2일 때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봐보면 우리가 서브 플랫을 그릴 때 이 위치별로 서브 플랫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 플랫하고 포지션이라고 하고 콤마 지금 이 포지션이라는 변수에는 지금 얘랑은 다른 거예요. 얘는 지금 문자고 얘는 소문자로 포지션이라는 변수에 제가 이 각각의 위치를 지금 넣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피컬러 값이 그려지도록 한 거고 포문으로 채널 개수만큼 이제 포문을 돌면서 ch 값이 1부터 62까지 변하게 되고 그 해당하는 타임 프리퀀시 값이 그려지도록 이 포지션에 해당하는 위치에 그려지도록 포문을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왼쪽에 있는 게 i가 1일 때 전체 채널에 대한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 값이고 오른쪽에 이제 i가 2일 때의 값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주파수인데 이 왼쪽 채널들 이 왼쪽이 그러니까 오른손 움직임 상상했을 때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손 움직임 상상했을 텐데 보면 오른손 움직임 상상했을 때 왼쪽 C3 주변 채널들에서 ERD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왼손 움직임 상상할 때 오른쪽 뇌에서 이렇게 ERD가 발생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보면 이제 왼쪽 뇌에서도 ERD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잘못 실험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게 피험자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움직임 상상을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임을 수행을 해도 어떤 사람은 왼쪽 뇌에서만 ERD가 세게 나타나거나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서만 세게 나타나거나 둘 다 세게 나타나거나 둘 다 잘 안 나타나거나 이런 게 피험자들마다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거는 꼭 실험이 잘못된 건 아니고 이 피험자 특성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 피험자 같은 경우에는 ERD가 왼쪽에서는 두 번 다 좀 나타나는데 이쪽이 좀 더 세게 나타나긴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때는 안 나타나고 이때는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임 프리퀀시 맵을 보면서 이게 여기서는 좀 차이가 약하고 여기서는 좀 차이가 크겠구나. 그럼 여기가 우리가 데이터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프리퀀시 맵을 그리고 나면 그래서 이 클래스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잠깐 소개를 했던 FTF 어널리시스라는 게 이걸 통계적으로 수치화해줘요.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을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서 지금 이 노란색일수록 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클래스 내에서는 분산이 적고 다른 클래스 간에는 분산이 높은 정도를 이제 통계적으로 수치화해줘서 이 그림을 보면 딱 오른쪽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여기를 또 확대해보면 이 주파수 대역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시간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한눈에 알기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이 시간 대역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서 토포그래피를 그려준 건데 보면 딱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눈으로 일일이 봤어야 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딱 노란색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리고 이게 통계 수치예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통계 수치로 표현을 해주는 거라 얘가 얼마나 유의미한지 정도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포그래피를 그려도 바로 차이가 나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알고리즘을 매틀랩 코드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기터브에 공유를 해놨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제 이 논문에 이제 제가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 논문을 읽어보고 여기 기터브에 있는 그 코드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고 코드 사용을 하는 게 함수화해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예제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공유해놓은 코드의 단점이 이게 그 트라이얼 수가 같아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실습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아티팩트를 제거하면서 트라이얼 수가 달라져서 바로 적용을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오늘 실습에서는 따로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요거를 이제 참고하면 되고 제가 나중에는 이제 트라이얼 수가 달라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함수를 수정해서 다시 이제 올릴 예정이긴 해요. 근데 트라이얼 수가 다른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트라이얼은 뭐 29개고 한 트라이얼은 뭐 21개다. 그러면 가장 적은 트라이얼 수에 맞춰서 데이터를 이제 잘라낸 다음에 이제 이 FTF를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FTF라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면 좀 더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 전체 채널에 대해서 타임 프리퀀시를 그릴 때 이 서브 플랫을 그릴 때 이 포지션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했었죠. 그럼 이 변수 값에는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 이 포지션이라는 변수에는 이렇게 행렬로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는 1번 채널에 대한 X좌표와 Y좌표. 그래서 X 포지션, Y 포지션, 그 다음에 X축에 대한 길이, Y축에 대한 길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행에는 두 번째 채널, 그 다음 채널, 그 다음 채널이 이렇게 각각 X에 대한 포지션, Y에 대한 포지션, 그 다음에 X에 대한 길이, Y에 대한 길이. 그래서 지금 이쪽은 당연히 값이 다 같아야 되는 거고, 모든 열에 대해서 값이 같아야 되고, 여기만 이제 값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유되어 있는 파일이 있으면 그걸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여러분들 장비에 맞는 이 포지션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힘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아까 잠깐 설명을 한 이질의 툴박스를 다운을 받으면 이 포지션들이 샘플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채널이 가장 많은 걸 가지고 우리 장비에 맞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그나마 편한데 이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쨌건 이제 원리는 이렇게 포지션에 대한 행과 그 X좌표, Y좌표를 넣어주고 X 길이와 Y 길이를 넣어줘서 이 포지션 값을 생성을 한 다음에 서브 플랫을 이용을 해서 그리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 이렇게 포지션 값을 넣었을 때 서브 플랫을 해주면 지금 1번 채널은 여기에 이 크기로 그림이 그려지고 얘는 이 위치에 그려지고 얘는 이 위치에 그려지고 얘는 이 위치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특정 위치에다가 서브 플랫을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 채널에 대한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를 하는 걸 해봤고 또 전체 채널에 대한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를 하는 걸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토포그래피 그리는 걸 해볼 텐데, 토포그래피라는 건 이제 채널별로 어떤 값을 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이제 토포그래피예요. 그래서 내가 이 딱 채널별로 어떤 값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얘가 이제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 채널별로 어떤 값을 그릴 거냐라는 건 이 분석하는 사람이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타임 프리퀀시 플랫에서 이제 이 ERD 현상이 나타나는 주파수 대요. 그래서 주파수는 8에서 26, 시간은 0초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조금 잘못됐는데 4초까지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에 있는 빨간색 안에 있는 값을 평균을 취해서 그러면 이제 이 타임 프리퀀시 값이 채널별로 있으니까 이 빨간색 값 평균을 취한 하나의 값이 채널별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그려지도록 해준 거고, 그래서 이 타임 프리퀀시 값에서 주파수 대역은 이 BF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이 듀레이션 0부터 4까지 이렇게 그려지도록 해주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그려지도록 해준 거예요. 이렇게 평균을 취한 게 이 TF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 TF를 이렇게 i가 1일 때와 2일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서브 플랫으로 그려준 거예요. 뒤에 이게 좀 복잡하죠. 뒤에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뭐 알아야 될 것들을 몇 개 설명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채널이 어느 위치인지를 이 위치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파일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장비에 맞는 이 위치를 넣어줘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얘를 어떻게 그릴지를 정해주는 옵션들인데, 제가 그려봤을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수치가 이제 얘 빨간색과 파란색의 정도를 정해주는 거라, 지금 사실 얘는 좀 너무 진하게 그려진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값을 더 키워주거나 줄여주거나 조절을 해줘서 내가 밝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포그래피를 그리는 걸 해봤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토포그래피라는 토포플롯이라는 요 함수가 이지랩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함수여서, 요 함수를 이용을 할 때는 이 이지랩이라는 논문을 이제 사이테이션을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장비에 맞게 요거를 또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첫 번째, 지금 이 값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얘는 없어도 되고, 첫 번째 열에는 얘가 각도로서 라디안으로서 몇 도가 돌아가 있는지, 라디안이 아니라 그 디그리로 몇 도가 돌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번 채널 같은 경우를 보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마이너스 18도니까 지금 이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의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라 지금 이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FP1이 여기고 FP2는 동일한데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간 거니까 지금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시계 방향으로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나타내는 것과 반지름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연 다음에 얘가 이제 파일 형식이 LOCS 파일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연 다음에 이런 값들을 이렇게 변경해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그 파일을 읽어와서 토포그래피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널리시스는 끝났고, 그래서 데이터를 로딩하고 CAR을 거쳐서 에포킹을 해주고, 불필요한 이제 트라이얼들은, 아티팩트가 있는 트라이얼들은 제거를 해주고,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 하는 것과 토포그래피를 그려보는 걸 해봤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해볼 거고,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로딩하고 프리프로세싱 하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티팩트가 있는 트라이얼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피처를 뽑느냐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피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실습을 할 때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여기 이제 이 구간에서 ERD가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좌우 이제 양손 움직임에 따라서 좌우에 이제 다르게 이 양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 주파수 대역에 이 시간 대역에 이 신호의 평균값을 특징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하고 그 신호의 파워를 구해서 평균을 취할 건데, 그래서 밴드패스 필터링 구간을 이렇게, 시간 구간을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이제 3중 포문을 돌면서 이 에포킹 되어 있는 이 신호를 이 시간 대역은 이 구간, 그 다음에 필터링은 이 구간으로 이렇게 필터링이 되도록 밴드패스 필터라는 함수에 이제 여기에다 시그널을 넣어주고, 내가 필터링할 구간, 그 다음에 샘플링 프리퀀시를 넣어주면 얘가 이 구간으로 이 신호를 필터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필터링 된 신호를 feel easy라는 변수에 넣어줬고, 그럼 얘는 지금 이제 그 필터링이 된 신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에포킹 된 easy 신호가 요 신호라면 feel easy 신호는 요 신호예요. 그래서 여기서 8에서 26Hz의 성분만 남아있는 신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요 P 신호는 이 feel easy 신호를 제곱을 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제곱을 하면 지금 요런 신호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평균을 취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에 대한 평균값이 뭐 어떤 값이 생기겠죠. 그럼 그 값이 P에 이제 저장이 되도록 해준 거예요. 그럼 얘가 그 클래스 종류별로, 채널별로, 트라이얼별로 요 P 값이 이렇게 쭉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특징으로 사용이 돼서 이 값이 들어오면 얘가 왼손 움직임 상상인지 오른손 움직임 상상인지를 예측을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P 값을 기준으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훈련을 시킬 거고, 트레이닝을 시킬 거고, 그럼 이 특징이 진짜 잘 구분이 되는가를 확인을 해보려고 이 P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P가 어떤 순서였냐면 I는 지금 클래스고 CH가 지금 채널, 그 다음에 TR이 트라이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왼손 움직임 상상과 오른손 움직임 상상이 C3 채널과 C4 채널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PI 값을 이제 I가 1일 때 값을 13번 채널과 15번 채널에 대해서 전체 트라이얼을 그려주는데 별표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I가 2일 때는 얘를 그려줄 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로 그려줘라 라고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X축이 13번 채널, Y축이 15번 채널에 대해서 그려준 거고, 각각 C3 채널과 C4 채널에 해당을 하고, 지금 요 별표로 표시가 된 게 요 경우, 그래서 클래스가 I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요 I가 2인 경우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요 두 개 채널만 가지고도 데이터가 굉장히 잘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P 데이터에 클래스를 잘 구분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와 이 입력이 들어갔을 때 나와야 되는 출력 데이터를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P를 셀 타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하나의 행렬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행은 트라이얼, 그 다음에 열은 채널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Y 값은 이제 얘가 제가 순서대로 얘가 들어가고 행을 바꿔서 얘가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수만큼은 0으로 나타내든지 1로 나타내든지 하고, 또 요 값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P1은 이렇게 0로 표시를 하고 P2는 이렇게 1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 값에 대해서 이런 출력이 나오도록 X와 Y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 여기서 언더바 TR이라는 건 트레이닝 데이터 약자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해주고 나서 우리가 SVM을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이 fetch SVM이라는 명령어에다가 입력으로 들어갈 값, 출력으로 들어갈 값을 넣어주면
얘가 학습된 모델을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건 옵션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 입력이 들어갈 때 이 출력을 내보내는 이런 모델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 끝난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트레이닝 때 했던 거랑 프로세스는 동일해요. 프로세스는 동일한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eeg 언더바 mi 언더바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 .x가 이제 eeg 시그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변수에 eeg 언더바 ts, 테스트 약자로 ts라고 쓴 건데, eeg 변수에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car 거치고, 이벤트 익스트랙션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포킹 해주는 거, 지금 얘가 줄이 길어서 밀린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포킹 해주고, 그 다음에 동일한 피처를 추출해주기 위해서 앞에서랑 동일하게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파워를 구해주고, 파워를 이렇게 특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입력으로 들어갈 x값, 출력으로 나올 y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고, 이제 프레딕션을 할 때는 요 입력값만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트레이닝 할 때 생성된 요 모델 있죠. SVM 모델, 얘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ediction이라는 함수에 앞에서 학습을 한 SVM 모델을 입력으로 넣어주고, 콤마 새로운 입력 x 언더바 ts 얘를 넣어주면 이 모델에 얘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00001111 이런 식으로 예측값을 갖게 되는 거고, 이 모델이 잘 학습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애큐러시를 따져주려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 SVM 모델과 이 입력으로 들어갈 x값, 출력으로 나와야 되는 y값을 같이 넣어주면 이 로스 함수가 이 모델에서 얘를 예측을 해주고, 그래서 이 라벨을 계산을 해주고, 라벨과 이 y 언더바 tsy 차이를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로스 값이 차이가 얼마인지를 구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1에서 이 값을 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얘가 애큐러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 데이터들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애큐러시를 구해보면 91.88%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제가 좀 움직임 상상을 잘한 학생, 피험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했던 거라 그렇게 뭐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애큐러시가 꽤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움직임 상상이 잘 안 되면 이 정도 애큐러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움직임 상상 훈련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뭐 여러 CSP를 비롯한 뭐 FBCSP 알고리즘 또는 뭐 딥러닝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쓰고, 또 각자 피험자에 맞도록 이렇게 또 파라미터들도 계속 수정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최적화를 통해서 성능을 높여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하는 거,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프레딕션을 하는 거까지를 해봤고, 제가 이제 코드를 좀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이 코드를 이제 뒤에 쭉 이렇게 이 뭐 아널리시스 과정인지 지금 이 아널리시스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건 공통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쭉 전체 코드를 이렇게 PPT 자료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때는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되고, 사실 제가 그 GitHub에다가 올려놓은 거에 아예 이 M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다운받아서 내가 내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럼 그럴 때 지금 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마 빼먹고 표시를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데이터 돌려보면서 내 데이터에 맞도록 수정을 해서 이제 이 코드를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과정과 테스트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어떤 특징을 추출할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널리시스 과정을 통해서 이 피처의 파라미터들을 정해주게 됐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꼭 처음에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을 할 때 이 파라미터들을 결정을 해서 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켜주고 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트레이닝 과정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예측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P300에 대해서 알아보고 P300을 또 같이 실습해보고 그 다음 주에는 SSVP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걸 또 같이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